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의식을 굳이 꼽자면 두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엄청난 대사가 아닌가, 저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그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진짜 사람 망치는 엉망진창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인이 날 괴롭힌다고 벽 안에 숨기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지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캐릭터예요. 그 한지 조에라는 여성이 진정으로 심장을 바친 사람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다니엘의 르네상스 벌써 8화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평론을 들려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옷이 색다른데요? 그쵸. 오늘은 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평론하려고 합니다. 와, 직접 사신 거예요? 직접 샀습니다. 예, 네이버 스토어에서 겨우 찾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작아가지고 빨리 벗어야 될 것 같아.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다룰 내용이 꽤 많아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올해 2월쯤에 봤어요. 이게 보게 된 계기가 좀 재밌는데, 제 오랜 팬이자 저희 북클럽 멤버 중에 시온 씨라고 있잖아요. 피디님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재작년부터 나만 보면 진격의 거인을 꼭 봐달라, 제발 봐줘라, 나한텐 그게 성경이다 하면서 막 애걸복걸을 했었어. 근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막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거의 유일하게 본 게 데스노트라는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넷플릭스에 있길래 진짜 우연히 궁금해서 1화를 딱 틀었는데, 그리고 한 1분 정도 봤어요. 1분 보자마자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거의 한 3주 정도 만에 다 정주행을 했고, 막 티빙에서 하는 OAD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극장 가서 완결판도 따로 봤고, 잠깐 심장을 좀 바쳤었죠. 이건가요? 네, 이게 다 보고 나니까 진짜 시온 씨한테 고맙더라고요. 이게 시온 씨가 아니었으면 이 애니메이션을 평생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을 거잖아. 그래서 정말 아찔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로 너무 인상적이어서 진격의 거인을 주제로 뉴스레터를 몇 번 썼었어요. 아마 2월 3월에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팬분들 중에 오타쿠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댓글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 애니메이션도 봐주세요, 이것도 보고 평론해주세요, 막 난리가 났었고, 저는 이제 제 레터 독자 중에 제일 많은 직군이 교사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아마 조금 오버하면은 5명 중 1명은 교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어. 오타쿠가 제일 많아. 요즘 막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루길래 내가 이거 갑자기 왜 인기가 있어졌나 하고 찾아보니까, 완결은 2023년에 났는데 OTT에도 올라오고 완전히 좀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그쵸? 이게 진격의 거인이 방영일이 2014년이거든요. 제가 그때 대학교 때 한창 봤었죠.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거슬러 올라온다. 맞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죠? 음원은 막 역주행? 맞아, 역주행이라고 역주행. 하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타쿠들한테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재밌는 거를 너네들만 보고 있었던 거야. 이러니까 집 밖에 안 나오지. 이거는 오타쿠로서 반론을 할게, 네. 저희는 항상 좋다고 말을 했는데 세간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지금에 와서 빛을 보게 됐다. 정말 그렇군요. 제가 좀 오해했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옷을 좀 벗고. 네. 더워. 옷이 일본 사람들 거라서 그런지 너무 작아요, 옷이. 안경도 끼고 좀 지적으로. 여튼 너무 재밌더라고요. 스토리도 흥미롭지만 한화를 거듭할 때마다 인류가 쌓은 수많은 고전적인 지혜와 집단 무의식의 상징들이 등장해서 놀라웠습니다. 확실히 그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 주인공보다 서브 주연과 조연들 모두의 서사에 호기심이 생기고 각자의 매력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모든 등장인물들이 서사 전개에 이제 필수 불가결한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조사병단이 된 것처럼 열받고, 막 예를 들어서 라이너, 베르톨트, 지크 예고 말에 이 나쁜 새끼들 하다가 나중에 가면 또 이해되고, 그래서 한동안 조사병단의 일원이 되어버려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히스토리아라는 등장인물이 농부랑 결혼하는 거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 감정이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이 명확하지가 않다. 저는 이 진격의 거인의 주제의식,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의식을 굳이 꼽자면 두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에렌이 말에 숨어 들어가지고 라이너를 지하로 불러들인 다음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라이너, 나도 너와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나쁘게 보겠지만 나도 사실 너랑 같은 처지야.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게 있고 그거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공격할 뿐이야. 그러니까 선악은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쫓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는 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맞아. 거잖아.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진교의 거인을 보기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막 마치 파시즘에 동조한다, 뭐 우익이다 이렇게 이해보다는 손가락질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진교의 거인이라는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은 그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여러 전쟁사의 상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전쟁의 절대선 절대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편 죽이면 악이고 내가 적 죽이는 건 선이지. 그러다가 결국 선이 되는 건 승자죠, 승자.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승자가 쓰는 기록이니까요. 그 한국 영화 중에 그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설정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나치하고 일본한테 져가지고 아직도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인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에서는 연합군이 악이겠죠. 패전국이니까. 그래서 진교의 거인도 처음에 뭐 1기, 2기 때는 파라디 섬의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약자로 보였지만 그 말해와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죠. 그러니까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임에 내던져진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처지가 아닐까. 이게 주제의식 중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식을 담은 부분은 그 샤샤 아버지의 대사라고 봐요. 그 되게 참 열받는 장면인데 갑이라는 말의 전사 지망생이 비행기에 몰래 타가지고 샤샤를 총으로 쏴서 죽였죠. 국민 밉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파라디 섬에서 샤샤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샤샤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진실이 밝혀지죠. 내가 데리고 있던 이 갑이라는 여자아이가 내 딸을 죽였다는 사실. 근데 샤샤 아버지가 가비가 자기 딸을 죽인 것을 알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뭐라고 하면서 용서하나요? 샤샤가 죽은 건 가비 때문이 아니라 내 딸이 사냥을 하기 위해 숲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슬픈 일을 겪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숲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돌아다니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대사가 아닌가. 저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 전쟁이나 뭐 보복이나 살인이라는 게 나쁜 걸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왜 서로 계속 끝없이 혐오하고 싸우죠? 인류가 사실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왜 폭력 하나 없애지 못할까요? 어느 누구도 끝내지 않으니까요. 끝낼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를 사냥하는 그 잔인한 숲을 없애거나 숲에서 나오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숲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끝내겠어, 이런 위대한 도덕적인 신념을 가졌던 사람도 막상 숲을 지배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폭력은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샤도 가비도 결국 그 숲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의 역사를 끊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탓이다 하면서 가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숲을 없앤다, 숲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죠. 이거는 뭐 에덴 동산이고 유토피아일 겁니다. 이거는 일생일대 철학적 질문은 자살이라고 말한 까미처럼 죽어야만 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도 이 땅에 그냥 던져져 버린 거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건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이런 세계인 것도 내 선택이 아닙니다. 어쩌면 태어나 버린 우리 모두는 숲을 떠돌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슬픈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사상가나 성현들도 인생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삶이 고통이지만 특히 인간의 삶은 더 고통입니다. 인간의 삶은 왜 특히 더 고통일까요, 피디님? 뭔가 자신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정확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자아라는 게 있고, 자아가 있으면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 사는 삶이고, 이렇게 판단과 인식의 기준이 생기는 순간 추가의 폭력성이 생깁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보다 더 필연적으로 확장이 되고 죽기 직전까지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잔인한 숲에서 나올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고통, 슬픔, 실패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진격의 거인 조사병단이 서로에게 하는 제식과 구호에 있습니다. 뭐죠? 심장을 바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심장을 신조 사사게요. 신조 사사게요. 심장을 바쳐라. 참 훌륭한 구호인데 심장을 바치는 행위의 뜻이 뭘까요? 심장이라는 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심장을 바친다고 하면 내 목숨, 내 모든 걸 내놓겠다라는 뜻으로 여겨지고 또 어떤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사실 심장이라는 녀석은 오로지 나를 위해 뜁니다. 그래서 이타성이라는 것도 결국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희생도 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심장을 바치는 거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러고 싶어서 어떤 대상에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언가를 열렬히 쫓는 거죠. 어떤 목표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케니 아커만이라는 인물이 리바이 병장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무언가에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다. 뭐 그게 가정이든 사랑이든 동료든 일이든 뭐 파라디 섬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든 뭐 미카사와 아르민을 지켜내는 것이든 뭐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카사는 에렌에 취해 있었고 에르비는 호기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왜죠? 우리는 왜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걸까요? 그래야 의미라는 게 생기니까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이유예요.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딘가에는 내 심장을 바쳐야 이 고통들을 이겨낼 만한 의미가 생기는 거죠.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이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생겨요. 보통은 자식이죠. 나는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포기하지도 않아요.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정확히는 지금 느껴지는 이 고통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극도의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각종 신경증 발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난과 위기는 살고자 하는 이유를 오히려 되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미세자절의 시대 다룰 때 자살은 살기 훨씬 편해진 현대인들이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산업혁명 전에는 자살이란 게 거의 없었다고.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단순한 쾌락이나 편안함은 장기적인 동기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요구하는 일종의 부담감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곤 합니다. 쉬운 예로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하중을 섣불리 덜어주면 오히려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위에서 하중을 더 줘야지 버틸 확률이 더 높아지죠. 이 건축물에서의 하중이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죽기 전에 내가 행복했었나? 라고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평생 즐거움만 추구했던 인간도 죽기 전에는 내 삶이 의미가 있었나? 라고 묻는 게 사람이거든요. 톨스토이의 대표 저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도 이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남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의미의 부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딘가에 취해 있어서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조사병단처럼요. 제가 코끝이 유독 찡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조사병단의 일원이 거인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가지고 리바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겠죠? 제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겠죠? 근데 이거 왜 묻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도 죽기 전에 원하는 거는 고통의 소실이 아닙니다. 내가 견뎌왔던 고통에 의미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이가 아니다, 충분히 의미 있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편안하게 눈을 감죠.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연하고 외부 환경이 주는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생물학적인 존재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왜 이유, 의미가 필요할까요? 피디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왜 이유와 의미가 필요하지? 이거는 한 번에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책 한 권으로 써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뭐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견디기 위한 이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이게 역설적으로 인생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빅터 프랭클은 무의미의 의미라는 정의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은 자연현상 중 하나예요. 모든 개인의 삶은 그냥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자연현상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연현상의 의미 없음, 자연현상의 무의미하고 무지성 거인의 외모와 행동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에는 인간을 위협하는 거인들 중에 무지성 거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기는 다 다르지만 눈빛과 양태가 같죠. 눈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뭐 걸어 다닐 때나 인간을 잡아먹을 때나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어요. 식인에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아서 아주 기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의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연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에는 어떤 악의도 선의도 이유도 없어요. 이 무지성 거인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뭐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폭풍우, 뭐 해일, 산사태, 그리고 뭐 자연물인 인간이 서로에게 가하는 폭력도 결국 자연현상의 범주거든요. 근데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일 뿐이지 자연은 악한 의도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죠. 그냥 그런 겁니다. 자연에는 현상만 있을 뿐 당위가 없으니까요. 그 무지성 거인의 외향이 좀 유독 기괴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인은 기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느낄 뿐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저런 거인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괴하다고 여기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한겨울의 날카로운 바람, 혹독한 더위, 각종 자연적 재난, 폭력들이 그렇죠. 자연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어떤 악의도 없지만 그것이 악행이고 비도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타 영장류 대비 뇌가 6배나 크게 너무 똑똑하게 진화하는 바람에 이유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에게서 자꾸 어떤 특별한 의도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쩌면 좀 무심한 자연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심하게 구는 이유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종교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옛날에 왜 곰과 호랑이 신을 숭배하고 막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왜 기우제를 지냈죠? 비가 오고 막 눈이 오고 폭풍이 치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막 빌고 막 숭배하면 멈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 현상을 열심히 분석해보고 거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원래 자연은 맹목적이니까요. 조사병단이 거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벽의 조사를 수십 번 강행하지만 수없는 실패를 겪는 모습과 또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뭐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왜 살아야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적 사건의 의미를 물으면서 덕분에 계속 진보했지만 저는 절대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인간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강아지는 주인이 자신을 왜 입양해 왔고 왜 데리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단지 주인이 쓰다듬어 주고 또 먹이를 던져 주니까 기뻐서 옆에 있을 뿐이에요. 짐승은 인간의 영역과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만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선사해준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걔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그 존재와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파스칼이 가지는 결코 나무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자연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이 거인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지 조에라는 인물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캐릭터예요. 거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그쵸? 품어버리는 거죠. 적대시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제서야 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똑똑한 선택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 대상을 미워하기만 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미워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능숙해지고 잘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음식을 사랑하게 되면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글 쓰는 일을 사랑하면 글을 잘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 그 자체를 미워하게 되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하고 싶으면 그냥 일단 품고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됩니다. 인간이 내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일도 대부분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나 근거 같은 게 없어요.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이 관점에 대해서 이런 예시를 듭니다.
강아지를 수의사한테 처음 데려갔을 때 이 병원의 낯선 환경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주사도 놓고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을 강아지가 어떻게 견디냐면 주인을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보면서 견딥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저 의사가 나한테 왜 고통을 주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사랑하는 주인이 데려왔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왜 고통스러운지, 신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고통을 사랑하고 품어야죠. 한지가 거인을 품었던 것처럼 내 동료들을 다 잡아먹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 무지성 거인을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그 기괴하고 괴로운 것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한지 조의 단장님이 했던 것처럼요. 그죠. 그게 성별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한지 조회라는 여성이 진정으로 심장을 바친 사람이 아닐까. 심장을 바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좌절, 시련, 슬픔, 이렇게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연이란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겪는 고통에도 이유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품어야 된다는 거죠. 고통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품고 사랑하는 거 말고 거인이라는 이 고통을 인간의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있다면 그거의 실마리는 반드시 벽 밖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징계의 거인에서 헌병단, 주둔병단, 조사병단 중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벽 밖을 조사하고 탐험하는 사람들은 조사병단이 유일하죠. 그래서 그 조사병단은 극 중에서 가장 많이 죽고 고통받았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일종의 힐링 교육이 유행을 하죠. 근데 사실 힐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힐이라는 거는 아픈 사람한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멀쩡한 친구들을 일단 다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 야,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고통스럽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너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너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힘들 때마다 자꾸 나는 왜 이럴까?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유행하는 컨텐츠들 보면 가스라이팅 같은 제대로 증명되지도 않은 개념으로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면 아무나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고 요즘 막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거르는 법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정신의학에서 새롭게 제시한 학설 중 하나일 뿐이지 검증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에 매몰되지 마세요. 피해의식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인으로 보일걸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인으로 보이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런 개념들이 유행한다는 거는 지금 매체들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벽 안으로 숨어서 보호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 망치는 엉망진창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인이 날 괴롭힌다고 벽 안에 숨기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겪는 고통을 해결하고 싶으면 조사병단이 돼야 됩니다. 벽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직면하고 그걸 품어야 된다고. 그래야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키에르케고르는 이걸 행복의 문은 항상 밖으로만 열린다라는 말로 멋지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벽 안에서 웅크리게 급급한 사람들은 거인에게 물어뜯겨 죽는 상처보다 더 괴롭게 죽어갈 겁니다. 고통을 피하면 의미를 잃게 되고 또 의미를 잃으면 공허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이 서서히 병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평화를 얻고 싶으면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외부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벽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병단이 진짜 영웅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 서사의 주인공인 거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네. 네, 좋습니다. 르네상스 파라 드디어 애니메이션을 다뤄봤습니다. 근데 징계거인은 다음 주에 또 찍는다. 왜냐면은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징계거인에 좋은 대사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몇 번 더 정주행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대사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자기개발적으로 훌륭한 대사 한 5개 정도를 꼽아서 왜 좋은 대사인지를 소개해 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평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최초로 2번 나눠서 하는 컨텐츠가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르네상스 파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